네, 오늘 거성호 칼럼은 브루투스, 여포, 한동훈, 윤한홍, 권영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정치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배신자들이 출몰했습니다. 배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자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의 옆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반란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배신은 최고 권력자의 제일 옆에 붙어 있는 자만이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게 되는 거죠. 서양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신은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물리적으로 칼을 찔러서 죽인 이 브루투스입니다. 동양에도 뭐 수많은 배신자들이 있었지만 삼성 간호라고 불렸던 여포야말로 아주 시대의 배신자의 행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투스와 여포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배신 하니까 그냥 나쁜 X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이 배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측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배신이에요. 자, 브루투스부터 보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3일 후에 출정을 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원론으로 들어가던 길에 습격을 당합니다. 14명의 암살자 그룹이 달려들어서 수없이 칼로 찌릅니다. 당시에는 다 단검을 차고 있었죠. 단검으로 카이사르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중에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고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꼈던 자입니다. 실제로 의부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황망 중에도 수많은 14명이 달려들어서 칼을 수십 번 찔렀으니까 아무리 평생 전장터를 달렸던 카이사르도 뭐 정말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 중에도 자신을 향해서 칼을 찌른 브루투스를 보자 브루투스 너마저도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브루투스는 귀족이었어요. 아테네, 페르가몬, 로도스 섬을 다니면서 당대 최고 학부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0살 무렵에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연 48%의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귀족이고 최고 학부를 다녔고 고리대금 연 48% 이자를 받아서 돈을 모은 자가 브루투스인데 이 자가 원래는 이 카이사르의 반대편 진영에 있었어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이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때 브루투스는 반대편 군대에서 카이사르를 대항해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세르빌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이 브루투스의 어머니인데 이 여성이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르와 애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르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기 아들 목숨만 살려달라. 카이사르가 애인의 부탁을 거절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브루투스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 덕분에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목숨이 살아난 브루투스는 바로 카이사르한테 자기가 진 전쟁, 카이사르가 이긴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편지를 써요. 그렇게 아부와 아첨을 적극적으로 하죠.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의 아들이 자기한테 저항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아첨을 시작하자 좋게 받고, 그리고 이 세르빌리아가 기왕의 목숨까지 구해줬으니 브루투스를 좀 잘 거두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카이사르가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브루투스가 14명의 암살단의 일원으로 카이사르에게 당금을 찔러 넣었을 그때 브루투스는 법무관이라는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 의해서. 법무직, 법무관, 법무장관. 카이사르가 애인의 부탁을 받고 죽여야만 마땅했던 브루투스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14명의 암살단의 일원으로 카이사르에게 마지막 칼을 꽂아 넣는 겁니다.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데 성공한 다음 날 브루투스가 로마 시민들 앞에 나가서 자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부와도 같았던 카이사르를 죽여놓으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싸늘한 반응과 함께 저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하자 겁이 나서 그 다음날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군에 잡혀서 죽습니다. 예, 동양에서는 브루투스 이상으로 유명한 배신자가 여포입니다. 여포가 장비와 싸움을 할 때인데 장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삼성간호 여포 개 섞어라. 연나라 사람 장비가 왔다. 이건 삼국지 연희 소설에 나오는 얘기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당시 소설이라는 게 당시 민심을 반영해서 쓴 것이라 당시 민심이 그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비가 호통을 쳤던 그 삼성간호, 성을 3개나 갖고 있는 종, 여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포는 생부는 여씨였어요. 그래서 지가 여포가 된 겁니다. 진짜 아버지, 여씨 아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자가 정원이라는 장군을 따라서 종군을 하면서 정원이 딱 그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장군하고 여포가 의부 관계를 맺습니다. 양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씨성에 이어서 정씨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동탁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동탁이 정원이라는 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포한테 뇌물을 주고 구워 삶아요. 그러자 여포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니 저도 대장군께 뭔가 선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물을 가지고 여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물 상자를 딱 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동탁한테 선물 상자를 딱 바칩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 여포가 아버지라 불렀던 정원의 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정원을 목 잘라 죽이고 그 목을 동탁한테 선물로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동탁이 여포를 거둬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여포의 성이 동씨가 됩니다. 여씨, 정씨, 그리고 동씨가 되는 겁니다. 성이 3개나 생긴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당대 사람들이 다 알았죠. 그래서 장비가
여포를 쫓을 때 개 섞어라 삼성 간호야 이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그 동탁의 양아들이 된 여포를 사도 왕륜이라는 사람이 다시 꼬여냅니다. 선물도 주고 그리고 초선이라는 이 왕륜의 이 의전을 수양딸을 동탁과 여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미인계를 쓰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만들어요. 그때 이 왕륜이와 여포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동탁을 죽여라 하니까 여포가 그래도 제가 여포를 아버지로 모시는 부자 사이인데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자 왕륜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성은 여시 아니냐. 본래 혈연도 아닌데 무슨 부자지간이라고 하냐. 이 왕륜이의 이 사주의 여포가 명분을 얻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언제 동씨였냐 이러고서 초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포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여포가 결국은 조조한테 잡힙니다. 조조한테 잡혀서 온몸이 포박당해서 조조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유비는 조조한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상의 전략과 저의 이 무술이 결합하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조조가 여포한테 바로 대거리를 하지 않고 옆에 서 있는 유비한테 물어보죠. 저 여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포를 유비 당신이 잘 알지 않냐. 어떻게 할까? 그러자 유비가 그때 한마디 합니다. 삼성간호. 여포는 아버지가 여럿입니다. 여포를 거두면 승상도 그 여러 아버지 중에 한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조조가 껄껄 웃으면서 그렇지. 배신자는 또 배신하는 법이지. 죽여라. 그러니까 여포는 그렇게 죽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면 이 조조가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이 간웅으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조조는 삼국을 통일하고 위나라를 세운 당대의 영웅이었어요. 유비 못지않게 평가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조가 딱 한 가지 용서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배신자들입니다. 허유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원소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횡령죄로 잡혀 죽게 생기자 조조한테 도망을 옵니다. 이게 관도대전 때거든요. 관도대전은 관도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조조와 원소가 대치한 겁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근데 원소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군사도 많고 싸움 잘하는 장군도 많고 식량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허유라는 자가 원소 밑에 참모로 있는데 돈을 밝히고 포악한 짓을 하는 바람에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적군인 조조한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조조한테 원소에 식량을 쌓아놓은 곳을 비밀 지도를 갖다 바치면서 원소에 식량을 불태우면 원소가 무너진다. 이걸 밀고를 합니다. 조조가 허유의 그 계책대로 원소군의 식량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관도대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로써 원소는 완전히 무너지고 전국은 조조가 주도하게 국면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이 관도대전의 승리에 허유가 1등 공신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승전하는 날
조조의 그 어릴 때 이름 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만아 내가 없었으면 네가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말 타고 승전할 수 있었겠냐. 예, 이렇게 온갖 건방을 떨다가 잡혀 죽습니다. 조조는 당장 적군과 싸울 때 그 적군 쪽에 있던 사람이 배신해 오면 그 사람으로부터 정보도 얻고 전략도 취하지만 절대 그 배신자를 끝까지 중용하지 않았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먼저 주인을 한번 배신한 자가 나를 배신하지 말란 법이 있냐.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조조를 교활하고 간악한 간사한 간신처럼 취급하지만 적어도 조조는 배신자를 용납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자유파는 조조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배신당하고도 그것들 그대로 지금 살려두고 있고 또 1년 전에 배신당하고도 아직도 그 배신자들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기어올라요. 기어오릅니다. 윤한홍이는 윤석열 대통령 때 가장 단물을 많이 빨아먹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아이 그 사람 뭐 원래 우리랑 뭐 큰 인연도 없었고 연결고리도 없었어. 그냥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려고 할 수 없이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윤석열 그냥 놔두고 우리가 민주당 백날 욕해봤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 되니 우리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우리 당하고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생각조차 안 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윤석열을 절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권영진이는 장동혁 대표를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김현정 프로그램에 나가서 장동혁이 강성보수의 포로가 돼 있다. 장동혁은 그 강성보수 그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안다. 이대로 가면 2018년 지방선거처럼 참패할 것이다. 2018년에 우리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간신히 2석 이겼다. 그 2석이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대구시장이었습니다.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간신히 2석 이겼는데 그때 내가 대구시장에 재선된 사람이야. 윤석열이 자꾸 옥중에서 메시지 내는데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싸워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보수가 괴멸의 위기까지 가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사람이 그래서 본인도 파면되고 옥중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들어 뭉쳐라 싸우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윤석열 저분은 좀 조용히 있고 반성해야 되는 분 아니냐.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자, 권영진이 말대로 2018년에 17개 광역 중에 14개를 저 종북주사파가 먹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한참 탄핵 우파 괴멸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광역단체 3군데에서 간신히 이겼어요. 대구시장 권영진, 그리고 경북지사, 그리고 또 한 군데 이겼어요.
그게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원희룡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권영진이는 국민의힘으로 두 자리밖에 못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그렇게 이겼는데 그래 놓고 1년이 지난 2019년 10월에 권영진이가 지 이름 사인을 해서 탄원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권영진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황실장 권영세, 상황부실장 권영진으로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핵심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선거 끝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 대구시장 하겠습니다 해서 공천받아서 대구시장 됐고 2018년에 재선에 성공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탄원서를 썼으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이라고 전 처음에 알았어요.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권영진이가 2019년에 직접 서명한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정이 중단 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저희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전국 시도지사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짊어진 도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정 공백으로 인해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선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공판, 그때 그 권순일이가 공작을 해가지고 무죄로 풀려났던 바로 그때 그 사건 때의 탄원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6천억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 배당, 무상 교육, 산후조리 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 능력을 보여주며 재선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5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24시간 논스톱 닥터 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건설공사 원가 공개, 공동개발 이익 환수 등 그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경기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도정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부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탄원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이 당시 탄원서는 12명의 시도지사가 서명했습니다. 11명은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은 권영진이 하나가 유일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간호 얘기를 아까 제가 여포를 사례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장비가 삼성 간호 여포야 계속 거라 하고 쫓아갔다는 장면에서 새 성을 가진 집안의 종이라고 하는 삼성 간호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삼성 간호를 우리 정치판에 끌어들인 자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는
당 대표로 있다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건 정당사의 최초이자 최후일 겁니다. 당 대표가 어떻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습니까? 얼마나 포악질을 많이 해댔으면. 이자가 이렇게 처분을 받자 페북에다가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삼성 간호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게 권성동이 장제원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권성동이 장제원이 반기문 밀다가, 그 다음에 유승민 밀다가, 그 다음에 홍준표 미는 반기문 반씨, 유승민 유씨, 홍준표 홍씨, 이 세 성의 종노릇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준석이야말로 삼성 간호죠. 그것도 이중 첩자 노릇을 한 삼성 간호입니다. 이자는 유승민 퀴즈였는데 유승민 퀴즈를 살짝 감추고 박근혜 퀴즈로 정치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종인 퀴즈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떨어뜨리려고 온갖 공작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런 게 삼성 간호입니다. 권영진이도 비슷해요. 권영진이 이명박 도움을 받아 정치판에 들어왔고, 그리고 박근혜 최측근으로 활동했는데 실제로는 오세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난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폭들이나 이 양아치들, 이 전과자들 사이에서는 별 몇 개냐, 감옥 몇 번 갔다 왔냐, 별이 몇 개다 그러죠. 별 한두 개 달아가지고서는 제대로 취급도 받지 못해요. 별이 제 기억으로요, 김태촌이라는 전국구 조폭은 별이 17개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신자들도 한 번 배신은 배신자 축에도 못 들어가나 봐. 최소한 서너 번씩은 배신을 해야 배신자 소리 듣는 모양입니다. 여포처럼, 윤한홍이처럼. 윤한홍이 이명박 똘만이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 홍준표한테 붙어가지고서 다시 구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준표 똘만이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가서 홍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배신자 소리 들었던 자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단물 다 빨아먹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배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나 윤한홍이나 권영진이나 한 번 배신한 게 아닙니다. 거의 습관성 배신이야. 이 정도 돼야 배신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지 모르죠. 이젠 배신의 싹을 잘라야 한다. 제가 토요일 날 올린 메시지 영상에 검은매님 이렇게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우파 진영에는 배신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다는 아주 기분 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배신으로 인해 우파 진영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현실을 실감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배신자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배신의 그림자가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카님, 늘 적이라고 했던 자들의 공격은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배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여태까지 우리 자유우파는 늘 배신자들을 중도라고 포장하고 함께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신자들은 좌파도 중도도 보수도 아니고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냥 배신자들일 뿐입니다. 계란 노른자님, 중도 보수,
샤이보스라고 하는 자들을 영입하고 쉽게 용서하는 자유우파의 마음 약하고 착한 심성들 때문에 언제부턴가 배신자 DNA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확실한 자유우파 보수로 뭉쳐야 합니다. 네. 희대의 간웅으로 불렸던 조조도 절대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배신의 죄입니다. 네. 이제야말로 우리 자유우파가 배신의 DNA를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